제가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문구를 하나 뽑았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 사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국가 대변혁의 서곡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은 윤 대통령 개인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한민국 세력을 탄핵하는 것이고 이는 곧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은 곧 1948년 건국한 대한민국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반대로 대한민국 세력이 승리한다면 1987년 이후 대한민국의 진지를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파괴해왔던 종북 반대한민국 세력이 드디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누가 승리할 것인가?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자유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한미일 자유진영이냐 북중로 공산진영이냐? 자유통일이냐 적화통일이냐? 그 선택은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로 결말이 날 것이다. 대한민국 앞에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지만 윤석열 대통령 개인만 탄핵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체제전쟁이고 대한민국의 체제전쟁임과 동시에 세계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국방력의 제5위, 경제력 한 6위쯤 되는 이 대한민국이 지금 한미일 어떤 자유진영의 중심 국가가 갑자기 국민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북중로 공산진영으로 가버렸다. 이거는 세계 질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단순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또 다음 어떤 대타를 그냥 당선시키면 되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태의 중차대성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무슨 일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죠. 지난해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밤 한 10시 한 40분쯤 됐나요?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하니까 아니 이거 윤 대통령이 무슨 미쳤나? 아니 웬 비상계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올 게 왔구나. 어떤 형태로든 대한민국에 이제 큰 변혁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바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문구 속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체제 전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뜬금없이 한 게 아니고 작심하고 한 것입니다. 이제 국회를 장악한 종북 세력으로부터 지금 정부를 전복하고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체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괴물을 가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몰랐던 거죠. 일반 많은 국민들은 지금 대한민국 앞에 다가온 그 위기의 본질을 모르고 정상적인 국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잘 지켜주는 줄 알고 왜 뜬금없는 지금 비상계엄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만큼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를 국민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위기의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은 결국은 핵심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회가 종북 세력에서 장악당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제가 총선 때 누누이 소책자 이렇게 국민들한테 깨우려고 했죠. 제목이 뭐였어요?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었지 않습니까? 국민들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지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더불어민주당 속으로 이 통진당 세력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누누이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종북 세력은 사실은 민노당 안으로 2001년도에 들어갔지만은 그 세력이 민노당에서부터 통진당으로 확장되더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제1당을 장악해 버렸죠.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제1당을 먹었다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에 이제 진짜 국회를 장악함으로써 제1당을 중심으로 한 어떤 좌파 진영이 한 188석을 장악하다 보니까 그 188석을 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검사를 탄핵하고 감사원장 탄핵하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탄핵을 하게 되고 대통령의 권한대행 탄핵하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탄핵할 수 하겠다고 그러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돼버리고 보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정부가 완전히 무력화된 마비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것이 결국은 이제 문제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게 된 발단은 뭐냐면 여기 우리 나오죠. 지난 2022년도 대선 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바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경선에 이제 나오면서 그때 통진당 세력들이 왕창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민주당 게시판에도 나와 있죠. 이번 경선 결과에 따라 민주당을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저 미친 통진당 세력에게 당을 통째로 빼앗길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구랴. 이낙연 세력은 정통적인 민주당 세력인데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통진당 세력이 당내로 왕창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민주당 세력들은 알았습니다. 아, 이게 통진당 세력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당을 장악해 왔고, 물론 대선에서는 떨어졌습니다만은, 그리고 당대표가 된 후에 민주당 속으로 당원들이 몇 명이나 들어왔냐면, 권리당원이라고 매달 돈을 한 몇천 원씩 내는 권리당원들이 100만 명이 일시에 들어왔습니다. 아니, 100만 명을, 권리당원 100만 명을 일시에 넣을 수 있는 단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을까요? 어디 있습니까? 민노총이 있습니다. 민노총이 바로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그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왕창 들어와가지고 기존에 있는 민주당 세력과는 다른 완벽히 종북적인 성향의 정당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때 이제 공천도 친명 일색화, 그 다음에 통진당과 같은 종북 세력들이 왕창 이제 당의 공천을 많이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진짜 통진당화 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정당이 되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 국회는 종북 세력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장악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됐죠.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그것도 겨우 국민의힘당 108석 얻었는데 그게 지금 우파 정당으로서는 유일한 정당이 돼버렸고요. 나머지 지금 정당들은 뭐 있냐면 더불어민주당만 있는 게 아니고 진보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열린민주당, 지역당연합, 노동당, 여러분들이 봐도 아 이거는 좌파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정당들이
지난 총선 전에 우죽순처럼 생겼고 이 정당들을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을 다 나눠주면서 완전히 하나의 정당으로 딱 이 단일 대우로 뭉쳤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제가 총선 때 연대연합을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입법부는 이번에 대통령 탄핵하고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거기 수많은 정당들이 연합했는데도 한 석도 그저 이탈자 없이 완전히 대통령 탄핵하는 거 봤죠. 국민의힘당이 분열이 됐지. 거기는 이탈자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총선을 거치면서 완벽한 단일 대우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에 그래서 그렇게 묻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가 막 그냥 예산 탄핵 그다음에 그 인사 장관들을 다 무력화시키고 막 계속 지금 브레이크 걸고 대통령 공격하고 하니까 대통령으로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돼 가지고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그 비상대권을 발동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의 근본적 원인은 국회의 종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막 공격을 많이 했죠. 아니, 비상계엄 12월 3일 날 하자마자 바로 그냥 야당과 좌파 언론들이 총공세를 했습니다. 이 탄핵은 내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라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하는 사람은 내란 공범이라고 막 몰아가 공격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전부 다 겁을 먹어가지고 벌벌 떨면서 대통령을 엄호하지를 못했습니다. 총공세를 가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대통령이 내란범이라고 모는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 내란범, 내란수기 하는데 내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내란이라는 것은 내부의 적에 의한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반란은 또 뭐냐? 정권을 갖지 못한 비집권 세력이 정권을 탈취하려고 집권 세력을 향해 일으키는 무력적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집권 세력가 집권자 아닙니까? 집권자인데 어떻게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을 보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하고 내란을 일으켰다는 건 그야말로 언어도단인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내란이 반란이 이게 뭔지 잘 몰라가지고 그런가? 하고 썩는 거죠. 사실은 대통령은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비상대권을 갖고 있는데 비상계엄이라는 게 바로 비상대권의 하나입니다. 헌법 제77조에 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상대권, 비상계엄을 선포할지 안 할지,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건 대통령이 판단하는 몫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판사가 이게 비상대권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상황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예요. 다만 국회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봤을 때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있을 뿐이지 그 비상계엄을 잘못 선포했다고 해서 구속시키고 탄핵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근데 지금 그러니 대통령을 향해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모으는 것과 또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못된 것을 가지고 덮어 씌우는데도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판단력이 없다 보니까 선동을 당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요, 내란을 일으킨 세력은 종북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왜 종북 세력이 내란 세력이냐 하면 저는 근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내란을 일으킬 목적을 분명히 갖는 세력을 우리는 내란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내란이 사전에
정권을 탈취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뭐냐면 좌파들, 종북 세력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정권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 체제를 뒤집어 엎고 하려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가진 세력이 있는 거죠. 공산주의라는 게 뭐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세력은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그걸 자본주의 체제라고 해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체제로 만들기 위해가 항상 공산혁명을 일으키는 세력임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6.25 전쟁도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을 점령해가지고 공산체제로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6.25 전쟁 아니었습니까? 그때 후 지금까지 한 번도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 말하자면 공산혁명을 이루겠다는 뜻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권을 탈취하고 이 어떤 체제를 전복하고 국가를 전복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진 내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했잖아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진보당, 새진보연합 또 촛불 세력을 중심으로 한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그러한 어떤 정당 정치 세력들한테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가지고 3석씩, 4석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의석을 나눠줬기 때문에 그 의석을 받은 정당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이제는 배신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일단 정치적 운명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겪었고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 정의당 뭐 이런 정당들도 서로 끈끈한 연대연합체를 구성해서 총선의 전략을 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총선이 끝난 후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림으로써 정권을 탈취하고 그 다음에는 체제, 공산체제로 바꾸기 위한 바로 사전 어떤 정치작업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총선 때 바로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이 총선 이후에 그대로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이건 사전에 이미 총선 때부터 지금과 같은 목적,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준비된 사전 포석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것이야말로 사전에 준비된 바로 내란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총선이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죠? 2024년도 4월 10일 날 끝났죠. 총선이 끝난 후에 3일 뒤에 지금 바로 총선 쉬지도 않고 바로 뭐냐면 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이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때 이거 있죠? 여기 뭡니까? 종이에다가 막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피켓, 피켓, 손피켓, 자, 보세요. 쉬지 말고 몰아치자. 틈만 주면 살아난다. 지금 총선이 끝난 후 3일 만에 벌써 손피켓을 딱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의 숨통 틔워주면 안 된다. 틈만 주면 살아난다. 쉬지 말고 몰아치자. 윤석열 탄핵 그날까지 굳건히 하게 투쟁하자. 지금 탄핵이 벌써 총선 끝난 3일 뒤에 벌써 손피켓이 나온 겁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통해가 탄핵한 게 아니고 벌써 그때부터 준비된 과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뭐냐면 윤석열 탄핵에 총력을 다 기울이겠다고 촛불행동이라는 단체는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준비된, 탄핵은 준비된 어떤 것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만 그러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결국은 준비된 탄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2016년도 3월부터요. 북한에서 벌써 조평통이라는 대남 선전 기구에서는 벌써 3월부터 박근혜 처단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4월부터 박근혜 탄핵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때부터 계속 지령이 내려오면서
바로 2016년도 7월부터 그냥 벌써 이미 국내에서 미르 재단 문제, 8월부터인가 더불어민주당 내에 최순실 TF가 만들어지는 그 준비 과정을 거쳐 JTBC 사건이 10월 달에 있고, 그리고 바로 촛불 시위가 일어나면서 대통령 탄핵 소추로 그냥 이어지면서 끝장났습니다. 뭡니까? 우연히 대통령 최순실 사건이 우연히 터진 게 아니고 사전에 준비된 공작이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사전 준비 공작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이 이제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러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한 사전 정치 공작에 의하여 지금 이런 사태가 유발됐다고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사진은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이런 어떤 프랭카드 현수막이 2차 촛불 시위에 나왔어요. 2차 촛불 시위가 언제 있었냐면 11월 5일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이었는데 그때 12월 3일 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벌써 혁명정부를 생각했어요. 혁명정부. 뭐라고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면 기존에 있는 정부를 해체하고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해서 새로운 어떤 체제를 만들겠다는 그런 유사한 의미를 가진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박원순은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 근본을 바꾸라는 국민명령이 따르겠다 그랬어요. 체제 완전히 뒤집어 엎겠다는 거죠. 혁명하겠다는 겁니다. 탄핵으로 가긴 했지만 이미 벌써 뭘 했냐면 체제를 바꾸는 혁명을 꿈꾸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에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번 보세요.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정권 세우자로 그럽니까? 정권 세워내자 그럽니까? 세우자로 그러죠. 그럼 세워내자는 어디 말이에요? 북한 용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중고생이 그 세워내자는 우리 쓰지도 않는 말을 어떻게 저기에 쓰냐고요. 누군가는 배후에 뭐가 있었다? 있었다. 컨트롤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누구다?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그 과정에서도 이런 어떤 내란 세력들의 어떤 그 배후 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탄핵 소추가 국회에서 통과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을 때 문재인이 뭐라고 했냐면 12월 16일 날 그랬어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 방송에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밖에 없다.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을 일으켜서 그냥 뒤집어 엎겠다는 거거든요. 이것 또한 바로 이게 뭐냐, 혁명이라는 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란을 항상 생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잖아요. 이재명이 꿈꾸는 나라는 뭐냐? 2017년도 1월 달에 발간된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이제 저는 그때 촛불 시위하는 광화문 막 그냥 광풍이 몰아치는 광화문 광장에서 이 책을 하나 샀습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 그 책을 딱 보니까요. 이재명이가 꿈꾸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잘못 태어난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자.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이 어떤 것을 말하느냐 하면은 미군정이 들어오기 전에, 미군정이 이제 선발대가 들어온 거는 45년 9월 6일이었어요. 미군정의 선발대가 들어오던 바로 그날 부랴부랴 뭘 만들었냐면 박헌영 조선공산당 박헌영이 바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 이름의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전국적으로 그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산하에 뭘 만들었냐면 읍면동별로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도인민위원회, 군인민위원회, 독립인민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대한민국을 사실상 지배하려고 했어요. 공산국가로 했는데 미군이 들어오면서 그거를 다시 통치권을 회수하는 바람에 없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이 꿈꾼 나라는 미군은 점령군으로 왔다고 했죠. 그래서 그건 안 되고 실제 우리가 합의했던 우리 스스로 만들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결국은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이라고 약칭하는 건데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인민공화국은 태어나야 될 나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건국혁명을 이루자는 것은 결국 잘못된 나라를 다시 새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년 만에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완성하자. 지금 70년이라는 말은 그때 당시 70년은 대한민국 건국된 이후 70년을 말하고 이거를 대청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환을 완료하자. 뭘 전환해? 잘못된 이 대한민국을 다른 완전히 새로운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막 바꾸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진정한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뭐냐 하면은 잘못된 민주공화국인 거죠. 저 밑에도 나와 있죠. 진짜 민주공화국 만들자. 그러면 대한민국은 가짜 민주공화국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대전환을 완료하자고 했죠. 그럼 대전환이란 말이 누가 썼냐 하면 바로 민노총 위원장 양경수, 경기동부연합 이석기 후배인 양경수. 지금 민노총 위원장입니다. 민노총 위원장인데 지금 민노총 간첩단 이번에 적발된 거 아시죠? 북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지금 그 다음에 양경수 위원장을 민노총 위원장으로 되도록 하는데 북한의 공작이 작동됐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양경수가 뭐라 그랬냐면 2021년도 10월 달에 사회 대전환을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산업과 주택의 50%를 국유화하고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한다. 그때 뭘 썼냐면 사회 대전환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미 2017년도에 이재명이가 대한민국 대전환을 완료하자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무엇이며 또 그가 정권을 잡으면 어떤 나라로 만들려 하는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자, 그다음 비상계엄 직후에 정광석과 같은 윤석열 퇴진 행동이 일어난 것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2월 3일 날 발표를 했지요. 그런데 12월 3일 날 국회 있잖아요. 국회에서 뭐가 있었냐 하면 정교조 모임이 있었어요. 정교조에서 벌써 이 비상계엄에 대한 것을 비판하는 지금 정교조 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게 12월 3일 날 10시, 건 11시 가까이 되는 그 야밤인데 그때 정교조가 거기에 국회에 있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비상계엄이 있는 것을 사전에 알고 여기 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들은 정보가 우리보다 더 빠른 거죠.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지금 마트노조 운동본부라고 이거는 어디냐 하면 민노총 산하의 비정규직 노조 중에 마트노조, 그 다음에 택배노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거기에 투쟁지침 제6호를 내린 거 보면 벌써 그전부터 투쟁지침을 내렸어요. 전체 조합원은 메신저 SNS를 통해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막 퍼뜨리도록 지금 작전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주시보라고 종북 언론이라고 인터넷 언론인데 그래서 북한하고 항상 이 북한의 내용이 이 자주시보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종북적인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자주시보에 들어가 보면 상당히 알 수 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12월 4일 날 다음 날 전국에서 그들이 이미 전국에서 시위를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정광석화처럼 사전에 준비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뭐 좌파 언론까지 포함해가지고 융단폭격으로 뭐냐면 내란범이다. 비상계엄은 내란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을 내란의 수괴라고 막 몰아치니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거기에 완전히 또 선동당해가지고 야 진짜인 줄 알고 윤석열을 왜 뜬금없이 비상계엄 했냐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많이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12월 한 12일쯤 됐을 때는요 이제 뭐 거의 국민 지지율이 얼마로 떨어졌냐 지금 저 갤럽 조사에 의하면 11%까지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는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쓰나미에 싹 쓸려가 버렸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속된 말로 아야 소리도 못할 정도로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넘어가 버렸죠. 그 광풍 속에 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큰일 났다. 3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됐는데 지금 12일 같으면 그건 열흘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어떤 그 목사님께서 이 대통령실에 한번 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바빠가지고 안 된다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주섬주섬 뭘 말해야 될지 준비를 한 후에 바로 12월 11일 날 대통령실 수석을 만났어요. 몇 명이서 만나가지고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빨리 국민들한테 빨리 메시지를 전달하라. 좌파들을 신경 쓰지 마라. 지금 우파들 대통령을 엄호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의병들이 지금 무너지면 안 된다. 빨리 메시지를 던져라.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비상계엄은 한 이유와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빨리 해서 바로 우파들이 콩가루처럼 흩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12월 12일 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물론 제가 들으니까 이미 그 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부터 대통령이 다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되고 났더니 거기서부터 완전 지지율 폭등 현상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참 보니까 선동도 잘 당하고 선동 회복도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좀 정상적이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감정에 휘둘리고요.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선진국이 되는데 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12월 12일 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제 큰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보면서 이제 특히 2030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랬었구나. 대통령이 비상계엄한 이유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되고 그동안에 그 종북 세력들이 이제 막 국민들을 선동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매도한 것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속속속 이제 국민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로 막 돌아서기 시작했죠. 자, 그랬는데 그때도 아직 뭐 회복이 안 돼가지고 국민들이 깨어나기 전에 대통령은 빨리 끌어내려가지고 탄핵을 시켜버리자 하면서 정광석화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통령을 이제 막 체포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심지어는요, 대통령 소속으로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 수사기관이 대통령대 허락도 없이 있잖아요. 대통령을 체포하는 거대한 수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목을 향해서 막, 달려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보니까 정말 참 놀랄만 했죠. 자, 그런데 이제 1월 3일, 이제 특히 막
대통령 지지율이 폭등하기 시작한 게 언제냐 하면 1월 3일이에요. 뭐냐 하면은 바로 대통령 관저로 공수처와 경찰이 동원돼가지고 완전히 체포하려고 막 들어가고 했던 그날 있죠. 이야, 이거 장난이 아니네.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국민들이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막 이제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1월 3일 날 그 사건을 보고 위기를 느낀 국민들이 속속격 결집하면서 1월 5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를 통과하고 점점점 늘어서 1월 17일 날 47.8%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 이제 1월 20일쯤 되면서 대통령이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돌파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제 5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하는데 특히 이렇게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니 뭐 우파들이 움직이면 주로 한 30%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50%까지 팍 뛰어 올라간 이유가 뭐냐 보니까 2030 세대들이 대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확 몰려들기 시작한 거. 그동안에 이 2030 세대들은 주로 뭐 중도층을 이루고 또 일부는 진보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왕창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몰려들게 되면서 이런 큰 변화가 일어났죠. 거기다가 광주 전라 지역 사람들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한 35%에서 한 40%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호남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탄핵하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뭐가 됐다. 50%를 돌파한 이유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 꼭 알아야 될 거는 2030 세대 호남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을까?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태극기 집회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윤석열 대통령에 뭐가 있었길래? 우리가 이거를 주목해보고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석 안 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가 정신 못 차리다가 정신 차리고 지금 나오는 거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이 분석을 잘 하셔야 앞으로 이제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대통령 지지율 급등 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할 때요, 그 어떤 정확한 내전에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바로 앞에서 했는 것처럼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 준동으로부터 뭐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국민들한테 제시하는 겁니다. 전쟁 중이라고요. 평시가 아니고 체제 전쟁 중이라는 것을 지금 대통령이 말한 겁니다. 두 번째,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적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는 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제시해 줬습니다. 전쟁을 함에 있어서 적을 모르면은 전쟁은 이길 수도 없고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종북 세력이 적이라고 딱 규정했어요. 이들과 싸우라고. 세 번째는 전쟁에서는 항상 뭐냐면 적과 아군을 나누는 전선을 나누게 됩니다. 6.25 전쟁 때는 낙동강 전선, 포항에서부터 다부동으로 해서 마산으로 이루는 낙동강 전선을 만들어 가지고 북쪽에는 북한군, 남쪽에는 국군과 유엔군이 서로 딱 전선을 나눠 놓고 싸웠습니다. 만약에 전선 없이 싸웠으면은 그냥 막 골목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쟁을 할 때는 뭘 하냐면 국군은 국군의 군복을 표시하는 군복을 입고 북한군은 인민군복을 입고 싸우는 거예요. 피아를 명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항상 전선을 나누고 피아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너무나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금까지 전선도 나누지 않았고 피아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 탄핵 찬성 반대 가지고 이 피아 구분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보수 진보 뭐 이런 그 가지고 이제 피아 구분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파 좌파로 피아 구분하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뭣도 모르고 막 피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가 뭐냐 하면은 저쪽에 있는 사실은 좌파 진영은 정확하게 알고 싸우는데 우리는 막 뒤죽박죽을 해가지고 골목 난투를 벌이는 처럼 싸운 거죠. 그래서 오늘날까 지금까지 계피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뭐냐 하면 피하 구분을 했습니다. 뭐냐? 반국가 세력이라고.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으로 딱 나눈 겁니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냐 부정하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나누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세력 그 사람들은 뭐냐? 같이 가자는 그런 전선을 나눠서 싸우도록 했던 겁니다. 자, 그것을 다시 조금만 보면 지금 아까 말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전략을 이번에 싸움의 전략을 첫째 대한민국이 체제전쟁 중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렸다. 지금 국민들 보고 나 혼자 안 됩니다. 대통령 혼자 안 되니까 국민들이 지금 빨리 전쟁이라는 상황을 알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지금 SOS를 친 거거든요. 이미 저는 제가 오랫동안 대한민국은 체제전쟁 중이라는 소책자도 지금 제가 배포한 소책자만 한 70만 권은 될 겁니다. 지금도 지금 이 책자를 50만 부를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장 시위를 통해 12만 부, 13만 부를 뿌렸고요. 나머지 지금 한 7만 부 정도는 지금 배포할 단체나 사람들이 있으면은 지금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으니까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택배비만 받고 제가 그게 뭐 1000권이 됐든 10,000권이 됐든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체제전쟁 중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현재 전선을 피하 구분을 어떻게 했냐면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나눴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반대한민국 세력이 아닌 대한민국 세력은 모두 다 같이 가자는 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작년 2022년도 23년도입니다. 2023년도 10월 달에 원외 당협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래 말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다. 그러나 뭐냐?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고 반국가 세력이다. 그러면서 협치 불가능하다고 말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윤 대통령의 생각은 보수로 하든 중도로 하든 진보로 하든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면 다 같이 가자는 거예요. 좌파라 하든 중도로 하든 뭐 우파라 하든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면 같이 가자는 거야.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만 적이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냐? 우리는 스스로 우리 보수가 우리 우파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보수라 하는 사람, 우파라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몇 프로냐 하면 30%밖에 안 돼요. 이 30% 가지고 자꾸 우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도는 던져놓고 또 진보라는 사람들은 다 적인 것처럼 돌리고 이렇게 끝없이 뭐냐면 우리를 소수를 시키고 고립화시키는 작전으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 그래 하면 안 되고 종북 반국가 세력들만 적이고 나머지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사람은 다 같이 가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건 제가 그동안에 18년 동안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누자. 그러면 대한민국 세력은 지금 몇 프로냐? 80%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추세라면 그래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으로 나누는 이 전선을 완전히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면 우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방하는 사람은 8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선을 나누고 났더니 교수들이나 그다음에 많은 단체들이 반국가 세력 척결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한민국 세력, 대한민국 세력 이 프레임이 계속 지금 퍼져나가서 많은 연설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이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전선을 나누는 연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진보, 보수, 중도 여기는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구나. 중도냐 우파냐 이게 무의미하구나. 우리는 같이 가야 되는 우리는 하나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중도에 있는 젊은 2030 또 중도에 있는 그 호남 사람들이 왕창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파 운동을 하고 보수 운동을 했으면 안 들어왔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와 다른 게 바로 이 전선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설하는 사람들도 바로 청년들이 그러잖아요.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세력 사이의 싸움이라고. 이렇게 돼서 청년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돼요. 우리가 보수운동을 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지금도 보수운동을 다시 해버리면요. 2030 세대들 호남에서 35%, 40% 왔던 사람 다시 돌아가 버릴 거예요.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전선을 명확하게 잘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대적관 정립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적은 뭐라고요?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딱 규정을 해줬어요. 이들만 적이다. 나머지는 우군이다.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날 비상계엄회 하면서 딱 제시해 준 겁니다. 국민들로 전쟁은 이렇게 하라고. 여기서부터 지금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40%에서 50%로 60%도 되겠다, 70% 되겠다고 희망을 갖는 이유가 전선을 이렇게 나눠서 그리 된 거라고요. 이제는 교회가 좀 제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라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종북 세력, 바로 반대한민국 세력이다. 지금 종북 세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알림으로써 종북 세력의 급소를 타격해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이 내전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 자유일보라는 신문이 있어요. 거기에 논설 중에 제가 좀 좋아서 하나 딱 뽑아봤는 게 있는데, 국민의힘 문제가 무능력이라면 민주당의 고질병은 정체성 위기다. 윤석열 대통령부터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다.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바로잡히기 시작하면 민주당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정당 해산 사유이기 때문이다. 왜? 종북정당은 이거는 통진당처럼 해산 사유거든요. 민주당 정체성 문제는 언제 폭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한 번 터지면 민주당은 회복 불가능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취약점은 바로 사상이라는 거예요. 종북 사상이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그것을 공격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저 당만 그랬냐 하면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종북 세력 이야기하는 거 봤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모르는 겁니다. 왜? 했다면 바로 역공을 맞아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니까 다 입을 닥친 거죠. 당도 그랬고 정부도 그랬고 정치인도 그랬고 지식인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산주의 나빠 그런 거로 되지를 않습니다. 급소를 때려야 돼요. 급소를 안 때리고 몽롱하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아먹어요? 급소를 때려도 국민이 알까 말까인데. 이제는 진실을 말하자고요. 좀 아프고 공격받더라도. 저는 뭐 목이 2개입니까? 3개입니까? 아니 저도 사실은 연약한 사람인데 18년 동안 종북 세력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겁이 없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명 때문에 하는 거죠. 아는 사람으로서의 참 사명이죠. 이제 우리 그런 거 지금까지 제가 아직 살아 있는 걸 보면은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십시오. 해도 돼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된 걸 침소봉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지 있는 사실대로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종북 세력 문제가 종북 세력의 급소를 때리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제가 겪었던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총선 대선은 정말 위험했습니다. 2012년도는 총선 때 통진당이라고 이석기가 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는 통진당과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이제 후보로 나왔던 민주당, 민주통합당하고 야권 연대를 해서 통진당이 국회의원 13명을 당선했고 그 다음에
국민 지지율이 10.3%에 이르고 여기서 대승을 거둔 후에 통진당과 10.3%에 이르는 통진당과 또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통합당이 야권 연대를 해서 12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에서 그 연합 세력이 압승을 거둬서 이제 대선을 먹으려고 했던 때가 바로 2012년도입니다. 이석기가 주도한 통진당과 그런데 지지율이 10.3%니까 엄청나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을 앞세운 민주통합당과 박근혜 후보를 앞세운 한나라당은 둘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그냥 경쟁력이 비슷비슷한데 10.3% 있는 통진당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이 앞세운 민주통합당하고 연대 연합을 해버리면 이거는 100% 압승하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정말 위험했어요. 그런데 총선 직후 5월 달에 있었던 통진당 내분 사태 때문에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이제 그래 됐는데요. 정말 위험한 때였어요. 근데 그때요, 제가 군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 전에 2011년도 12월 달에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국방부에 가면 이제 국방대학교라고 있거든요. 국방대학교에 장군 진급자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좀 해달라 해서 종북 세력의 실체와 위기의 대한민국이라는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너무 내용이 좋았다고 그것을 이제 다음에 2012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이제 정군 정훈장교 대상으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회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그때 아마 정훈장교들의 엄청난 각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 내용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제 국방부에 있는 지휘부서, 그러니까 육군본부, 공군본부, 해군본부부터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3스타 부대, 2스타 부대하고 1스타 여단 끝까지 다 강의를 한 100회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가보니까 정훈 장교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가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준 자료를 가지고 책을 가지고 부대마다 GP까지 돌아다니면서 다 정훈 장교들이 일반 장병들을 교육을 시켜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완전히 군이 다 바뀌었고 제가 또 가서 군 지휘부대들을 전부 다 가르쳤는데 많게는 9,000명 놓고 3,000명, 2,000명 놓고 강의하고 해서 군이 완전히 막 그냥 바뀌었습니다. 종북 세력의 실체를 다 알게 됐어요. 제가 그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정치 이야기는 안 하고 종북 세력에 대한 반체제 세력의 실상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월간조선에 있는 조갑재 어떤 편집장의 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도 4월 달 제가 한 4개월, 5개월 정도만 강의하고 그냥 중단했는데 그 결과가 엄청났습니다. 자, 요사이 군부대를 방문해 보면 종북 세력에 대한 장교단의 자세가 살기등등함을 느끼게 된다. 김관진 장관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렇게 큰 조직에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이도 드물 것이다. 김 국방장관이 잘한 일 하나는 정훈교육, 특히 종북 세력을 주적으로 규정한 집중교육을 시켜가지고 큰 효과를 봤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의 엄청난 변화는 2012년도 4월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냐? 저는 제가 아까 그랬죠. 정치 이야기 안 했다고. 선거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종북 세력에 대한 실체만 이야기했어. 그랬는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했더니 새누리당이 4월 11일 총선에서 역전승한 데는 역전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뻔했다, 질 뻔했다. 질 뻔했다. 그런데 역전승했대요. 역전승한 데는 이런 정훈교육의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래 놓고 강원도 9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전멸하고 새누리당이 전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경기도, 인천의 접적 지역 및 대규모 군 주둔지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대거 당선되었는데 20개에 해당되는 지역구 가운데 새누리당이 17곳 85%를 당선자 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종북 세력 이야기를 한 거야.
종북 세력을 이야기했는데 군이 완전히 선거에서 그 지역에 완전히 다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패배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서 전승을 해버린 거죠. 무슨 얘기를 제가 말하고자 하느냐는 건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사상교육은 이 지금 종북 문제는 대한민국의 지금 뭐 어떤 정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의 삶과 운명이 결정되는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지금 오늘날 같은 이 위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통진당 세력이 들어가고 이러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선거에 설사 도움이 안 된다 해도 해야 되는 거야. 왜? 국민의 운명과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될 대한민국의 이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이것은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아까 그랬죠. 자유일보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문제는 지금 한 번 무너지면요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요 잠시 종북 문제, 사상 문제를 이야기했는데도 이렇게 영향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초, 중, 고등학교의 정교조 교사들이 그 다음에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이 물든 교과서를 가지고 20년 동안 30년 동안 이렇게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공산주의 교육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방치하고 그렇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곧 그들이 지금 종북 세력이 사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법부를 완전히 장악하게 된 데는 학교에서 있었던 사상교육이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현 정세의 변화에 대한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막 폭등을 해가 50%를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 일시적인 현상일 거야. 또 여론조사상의 보수들이 과표집한 거야.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일부 유튜버들이 선동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서 유튜버들을 고발하겠다고 막 이렇게 협박도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카톡 검열도 하겠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건 이 선전선동 이렇게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이재명 대표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게 뭐냐면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건 이제는 거의 다 제압했다고 보고 이제 이렇게 고압적으로 나온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지지율이 폭등하는 게 이게 여사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일시적 현상이 아닌 것 같은 거야. 이 사람들이 벌써 빨리 간파를 하네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거 그냥 뭐가 조금만 눌리면 이게 잦아들 것 같지가 않다. 굉장히 이상하다 이거는. 그러면서 어떤 큰 이제 변화를 흉내내기 시작한 대한민국 세력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썼던 게 뭐냐면 다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입니다. 그거를 다시 대한민국이라고 자기들이 쓰는 거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대요. 윤석열 대통령 구호 다시 대한민국 내가 쓰자고 했어. 뭐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나? 그래 말을 했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자기 지금까지는 진보의 이념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 그냥 기본소득 줘야 된다고 끝없이 중도는 다 그건 헛개비야. 진보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이재명이 갑자기 대한민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세력 흉내내게 된 이유는 뭘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도와 지금 보수의 통합에 의한 막 그냥 빅뱅, 막 폭발이 일어나는 이 현상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종북 반국가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의 사상 문제가 정면으로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응하려면 이제는 자기들이 그냥 진보 정책으로 안 된다. 이제는 다시 대한민국 정책으로 지금 다시 가면을 쓰려고 하는 지금 위장 전술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명은 뭐냐면 흑묘 백묘론
검은 쥐든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지금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이념, 탈진영, 현실적인 실용주의를 통해서 성장론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성장론을 추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것은 뭐냐면 국민들에게 지금 포장을 통해서 지금 가면을 쓰고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향후의 방향과 대응책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볼 때는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지금 돼 있는데 이길 수도 있고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참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인용이 됐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 버리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민국 세력이 어마어마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놈들 어떤 놈이야? 저놈들 죽여놔야 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달라들고 그러면서 탄핵 찬성하고 반대했던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색출하는 작업들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뭐냐면은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2달 뒤에는 대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그랬습니다. 탄핵이 딱 되고 났더니 탄핵 반대 그러다가 탄핵이 진짜 돼버리니까요. 이 배신자들 그러면서 막 그냥 막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안철수와 이런 사람들이 쭉 나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국민의당을 만들어가지고요. 갈라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유한국당 나눠지고 해가지고 결국은 안철수하고 홍준표 둘이 나와가지고 결국 분열돼가지고요. 대선에서 폭망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탄핵에 찬성했던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막 극한 원수로 돼가지고 대선을 망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 인용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는 대한민국을 체제를 긍정하는 사람 다 같이 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일단은 뭐냐면 대선 때까지 하나로 뭉쳐놓고 나중에 이제 뭐 배신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조지든지 말든지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무조건 분열되면 안 된다. 분열되면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공작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로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항상 그래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이제 기각이 되고 대통령이 복귀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귀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종북 세력을 척결하자고 하는 그 엄청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려면은 국민들이 여러와 같이 응원을 해줘야 60%, 70%가 막 그냥 단합하고 지지를 해줘야 그 힘으로 종북 세력을 척결할 수가 있지. 그냥 지금 현재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당한 후에 경찰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공수처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검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통령이 분명히 직속기관인데도 그 대통령에 대해서요 바로 경찰에서도 바로 한 몇십 명 바로 탄핵 비상계엄 조치가 있고 3, 4일 만에 바로 그냥 대통령 내란 수사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대통령 허락도 없이. 검찰도 수사팀 만들어. 공수처도 만들어.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대통령 산하에 있는 기관들이 수사기관들이 전부 다 수사팀을 만들어 대통령을 딱 체포하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우리는 저는요 이거를 보면서 지금 나는 그동안에 전복이 됐다는 것, 입법부도 전복되고 사법부도 상당히 전복되고 모든 노동 그다음에 교육, 언론 다 전복이 되는 거는 알지만 행정부가 어떻게 돼 있나를 잘 모르고 내가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행정부 대통령은 완전히 이미 그들의 손아귀 속에 장악당한 정부 위에 그냥 이렇게 허수아비로 앉아 있었던 거죠. 그 대통령이 이제 도저히 정부를 통솔할 수 없다는 한계 상황까지 와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보고. 아니 대통령을 시켜놨더니 왜 문재인 처리 안 하냐, 이재명 처리 안 하냐, 조국이 처리 안 하냐, 부정선거는 왜 지금 이거 그냥 제대로 처리 안 하냐 막 요구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 문재인 엑스맨 아니냐 그랬죠. 근데 지금 현재 어떤 게 나왔냐? 아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 검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 딱 목줄 잡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아, 이게 정부 전복이다. 정부가 뒤집어졌다는 뜻입니다.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정도로 심각한 대한민국의 분열 상황,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들을 제압하고 이거를 정상화시키려면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정부도, 어떤 조직도, 자, 국회도, 그 다음에 국정원도, 경찰도, 검찰도, 그 다음에 통일부, 그 다음에 행안부, 모든 조직 다 통할해서 대통령이 종북 세력을 척결하는데 같이 힘을 보태줄 정부기관은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남은 거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모래알과 같은 여러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시위장에 나서면 다인 줄 알아요? 현재 지금 대통령이 복귀를 해도 이것들을 처리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국민 저항권과 국민 대각성운동에 동참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운동을, 국민 깨우기 운동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지금 국민들밖에 없다고 그래도 아직까지 안 믿고 있다가 이제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을 더 높이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인과 동시에 이 어떤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견고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절대로 앞으로 보수 세력이니 우파 세력이라는 말을 입에도 담지 마십시오. 보수 세력, 우파 세력은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 세력은, 우리 우파 세력은 그러는 순간에 뭐냐면 중도 세력과 진보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한 10%쯤 돼요. 10몇 프로. 중도에서 온 사람이 한 40%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우리 보수 세력은 우리 우파 세력 하는 순간에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가뿐다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들, 또 전라도 출신인데 나라 걱정돼가지고 하는 35%에서 40% 전후되는 분들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파 운동, 보수 운동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운동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이게 우리 우군이구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 이 상황의 위기를 느끼고 지금 온 사람들이고 각성이 안 돼 있어요. 교육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이 내면 속에서 진짜 깊은,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교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정체성 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정체성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 대한민국 지금 교회마다, 단체마다 다 지금 시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어떻게 교육시킬 건가 하는 문제는 이미 제가 책자나 자료나 교육 어떤 그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으니까 요구하시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이미 우리는 이 리더 연수도 했고 앞으로 강사 양성도 할 겁니다. 해가지고는 뭐냐면 이것을 앞으로 그 모든 단체를 교수들이든 어떤 리더들 양성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단체들에게 다시 또 전체 교육을 확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다시 말씀을 이제 정리하자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는 지금까지 국민들이 대한민국 앞에 닥치는 체제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고 있음으로 인해서 지금 닥친 어떤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처럼 생각하지만
종북 세력과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진지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각성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올바른 어떤 이 각성을 시키는 대국민 각성 운동을 우리가 전개해가지고 지금 깨닫지 못한 지금 이 시위에 나온 사람들을 더 이제 훈련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인 어떤 능력을 갖춰서 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바로 그런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이 체제 위기는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섣불리 방심하고 뭐 대통령이 복귀하면 또 대통령이 뭐 해줄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버리시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대통령을 도와서 이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극복해야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